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발트해 3국이 벨라루스의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즉각 추방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군사력이 개입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벨라루스 정부가 난민 밀어내기를 계속할 경우 국경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건데요. 바그너 그룹은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에 실패한 뒤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으며 국경 일대에서 벨라루스군과 군사훈련을 벌여 영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긴 뒤 나토 국가들은 국경 경비를 강화했는데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바그너 용병은 4,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 숫자가 곧 1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몰린 폴란드가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동유럽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에서 들여온 무기들로 대대적인 군사력 과시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더해 KAI가 지난달 2627일까지 폴란드 라돔공항에서 열린 라도메어 쇼의 공식 스폰서로 참가해 KF-21과 LAH 소형 무장 헬기, 수직 이착륙, 무인기 NI-500VT 등 차세대 주력 라인업을 선보였는데요. 라도메어 쇼는 폴란드가 주최한 국제 전시회로 폴란드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 20개 기종의 항공기가 전시됐으며 이 자리에서 KAI는 부하 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후속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 5일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에 대거 참가해 한국 방산 상륙작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무려 30조 원대 2차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2일 우리 국방부가 폴란드에 공식 방문한 계기로 진행한 한 폴란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 방산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진출 방산업체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 양국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후속 무기체계 수출 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하는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민관합동 한국사절단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0조 원대 잭팟이 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경련은 방산, 인프라, 원전, 에너지 분야 협력 관심 기업 대상으로 사절단을 모집했으며 사절단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후원하는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절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이 참석하는 만큼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이행 계약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수출 2차 실행 계약의 경우 KE 820여 대, K9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 25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과 호주의 장갑차 공급 사업을 따낸 레드백은 MSPO를 계기로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와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폴란드와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KAI는 FA50 항공정비센터 설립 등 추가 협력을 타진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특히나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앞서 예고됐던 것으로 이번에는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잠수함 수출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커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기동할 수 있고 어뢰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으로 2034년까지 3,000티급 2척의 새 잠수함을 구매할 방침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 관계자는 공식 입찰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폴란드 방산 수출에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입찰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르카 프로젝트 예비 입찰에서 한국을 비롯해 잠수함 강국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프랑스 나발그룹,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11개 업체가 참여할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 폴란드 간 긴밀한 국방 분야 협력을 고려하면 한국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잠수함 수주는 해양 방산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데 고난도 기술 집약적인 데다 수주액도 초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수함과 관련된 전투체계 시스템, 미사일 등 장착 무기까지 더하면 수주 금액과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특히나 한화 입장에선 잠수함 수주가 방산 분야 시너지 창출의 최고의 모델인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의 기술 합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한화오션의 잠수함 수주 이력이 남다르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한화오션은 잠수함 22척을 수주했는데 17척을 인도했고 5척을 건조 중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000T급은 무려 4척을 수주했는데 3000T급 잠수함 설계 건조 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등 8개 국가만 갖고 있는 전략 기술입니다. 과거 잠수함 건조 기술이 전무했던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은 1982년 독일 하데베 조선소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지난 2011년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 국가가 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후 40년 만인 현재 한화오션은 독자 개발한 3000T급 잠수함 기술 부품의 80% 이상을 국산화하는 데 마침내 성공하며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화오션은 잠수함뿐 아니라 폴란드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FSRU,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 수주전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FSRU는 LNG선의 액화천 연가스를 다시 기화시켜 육상에 공급하는 제기화 설비로 떠다니는 LNG 터미널로 불리는데 이번 수주 금액은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화오션은 지난 2011년 인니와 잠수함 3척을 1조 3천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은 지 30년 만에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2017년 1400톤급 수출형 잠수함 1번함 나가파사함을 인니에 인도했는데요. 나가파사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인도한 장보고일 23건조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화오션이 독자 개발한 대한민국의 첫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들 3척의 잠수함을 잇따라 취역하면서 1차 사업을 마친 후 2019년 인니와 2차 계약을 체결하며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나가파사급 잠수함 수출 성공은 한화오션이 인니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화오션은 2003년 인니의 카크라함에 대한 창정비와 현대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에 만족했던 인니 해군은 2009년에도 난갈라함의 창정비를 맡겼습니다. 특히나 2003년 창정비 수주 당시 한화오션은 독일 HDW사와 경합했는데 잠수함 본가인 독일을 누르고 수주의 성공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화오션은 2018년 도산한 창호함을 내놓으면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도산한 창호함은 취역 직후인 2021년에는 첫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독자 개발한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됐는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한화오션은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총 80조 원의 잠수함 해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캐나다 프로젝트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캐나다 해군 프로젝트는 사업 예산이 60조 원으로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이번에는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과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 코리아 같은 형태로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 한국 잠수함이 인니, 폴란드에 이어 더 나아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잠수함을 선택한 태국은 크게 뒤통수를 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선 S26T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중국에서도 2006년 취역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숭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입니다. 사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태국 잠수함 사업에서 태국 해군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수출할 뻔했지만 당시 중국의 적극적인 대출 지원으로 모든 평가를 뒤집고 2017년 태국은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터질 것이 터졌는데 중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한 직후 중국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면서 기존에 제안했던 3600톤급에서 2550톤급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등 절충교역까지 백지화하면서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 태국은 급기야 중국의 디젤 잠수함에 장착된 독일제 디젤 엔진이 대중국 금수 품목이 되면서 큰 암초에 부딪혔는데요. 독일제 엔진 공수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계약 내용을 맘대로 바꿔 자신들이 개발한 중국산 짝퉁 엔진을 넣겠다고 하면서 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태국 국왕까지 엮여있는 상황이라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어 태국은 짝퉁 엔진을 단 중국산 잠수함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태국은 한국을 두고 중국을 택하면 최악의 일이 발생하는지 톡톡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황당한 수법을 썼던 중국이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했던 태국이 크게 분노하며 다시 한국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을 비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 해양 국가이지만 1952년 일본산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킨 이후 줄곧 잠수함 구입을 모색해 온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이 약해 값비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프랑스 등에서 잠수함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빈국 미얀마조차 러시아에서 신형 잠수함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4척, 말레이시아 2척, 베트남 6척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도 잠수함 구입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독일 해군이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독일로부터 500톤급 소형 잠수함 U206A 6척을 2,500억 원에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가량 작전에 투입돼 사용연한이 6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태국 측은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대신 잠수함 건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중고 잠수함 대신 신품인 U209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독일과 한국의 10여 명의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독일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후속 군사 지원에도 유리한 한국 잠수함 도입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낙승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구입을 꺼렸고 프랑스 스콜펜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자니 과거 호위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중국으로부터 호위함 2척을 헐값에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적 미사일이나 포탄에 피격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수 격벽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소화시설도 없었고 전기 배선 체계는 복잡하고 조악했습니다.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함체의 서방 진영의 무기 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중국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7,300만 달러를 들여 스웨덴 사브 SAAB의 사격 통제장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삼성 탈레스 등 한국 기업의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과 유지 보수를 말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2012년 호위함 2척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 일대를 발주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개량을 맡았을 당시 한국의 기술과 꼼꼼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 장교들이 한국에서 잠수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준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5년 거치 분할 상환 방식의 무이자 조건이었고 전체 계약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약 3조 원어치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주기로 하며 운용기간 중 품질은 중국 정부가 보증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한국의 호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빼앗기면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서라도 중국은 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2척의 민급 잠수함을 수출했으며 파키스탄과 8척의 위안급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관계가 크게 뒤틀린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정권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태국 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었습니다. 과거 호위함 사태를 겪은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했고 구입은 잠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중국은 잠수함 3척을 2척 가격에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국 총리 또한 일대는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싸면서도 비교적 좋은 품질의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구입 비용은 4,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도 같이 제공받기로 했는데 어뢰 16발과 기뢰는 최대 30발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위안급 39어을 기반으로 태국에 맞게 개발된 S-26T 모델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속도 18노트로 수중에서 연속 20일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포털에서는 태국이 한국 호위함을 버리고 중국에서 잠수함 2척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기세 등등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중국산 잠수함의 추가 구매 계획을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모든 것이 사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25년 거치식이 아닌 7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운용기간 중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한 약속도 깨고 잠수함 제조사가 2년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선박공사 CSOC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민간업체로 중국 정부의 보증 약속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측이 감독관 4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어 강사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일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 또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타 무기들을 대량으로 강매시켰던 것입니다. 2017년 중국산 장갑차 VT-1 34대를 태국에 팔았고 2016년에는 중국산 VT 사전차 28대를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륙 강습함까지 태국을 압박해 판매했죠. 약 2천억 원짜리 강습함을 3년 계약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잠수함을 주문한 곳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인데 외신들은 한 척을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기타 무기를 팔아 손해를 메꾸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새로 구입하는 잠수함 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이 기대했던 절충교역이 중국을 위한 절충교역이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중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0년 9월부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중국 측이 갑자기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한 잠수함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승조원들을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태국과 계약했던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한 독일제 엔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은 중국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1989년 테난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EU가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사와 독일 정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된 중국은 독일제 대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태국인들은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며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9월께로 예상됐던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 시기 또한 기약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했던 호위함은 정반대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태국이 주문했던 호위함은 2019년 취역돼 푸미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 국왕남아굿의 이름으로 2016년 89세로 서거할 때까지 70년간 왕좌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군주입니다. 태국은 푸미폰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욱 장관을 만나 추가 한 척에 대한 발주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세가 좋아지는 대로 국방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망쳐버린 잠수함 계약도 호위함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 진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진수하며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한국의 잠수함. 태국도 다시 한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중국의 1대1로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에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 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V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V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한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전해질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SKIET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의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아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의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아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요.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꾸민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 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 코너에 롤린 중국이 금기야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연일 경제안보 제재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다급해진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두고 협력하자며 한국에 전격손을 내민 것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국통상교섭 본부장과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회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 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례적인 만남을 두고 중국 측에서 특별한 일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다른 나라의 동참까지 유도했는데 제발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 회담을 거론하며 두 나라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 내 구멍을 메워주는 건 미국 마이크론의 공급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메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중 간 반도체 분야 협력에 매달린 것입니다. 반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본격화한 일본에 대해서는 강렬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의 반도체 조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고 일본은 강하게 압박하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라는 문구는 한국 측 발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간 중국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허울 좋은 유화책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언제 그랬나는 듯 태도를 바꿔온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립대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사정이 정말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최근 서진핑 주석은 문집을 통해 반도체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한편으론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안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양회 때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반도체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에 구애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추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중심거지는 지난 1분기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6%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SMIC는 14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고객 사수주와
반도체 생산 자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SMIC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14나노 파운드리 기술과 관련한 설명 페이지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SMIC는 제2의 TSMC를 꿈꾸던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었던 만큼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앞세워 SMIC의 반도체 장비 및 기술 확보를 압박하자 첨단 반도체 대신 구형 레거시 반도체라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SMIC는 7나노 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했다는 소문이 돌 만큼 파운드리 기술력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MIC의 급성장은 중국 반도체 성장을 경계하던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SMIC가 중국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해외 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SMIC는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TSMC와 삼성은 2018년부터 7nm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두 회사 모두 이를 위해 SMIC에는 없는 ASML의 EUV 스캐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적어도 5년 안에는 SMIC가 5nm 또는 3nm 칩을 생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MIC가 삼성전자와 격차를 좁히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자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정부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미국 탓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의 책임이다. 이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중국 상해교통대의 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주인공은 상해교통대의 후웨이 교수입니다. 후웨이 교수의 이 발언은 현재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 스스로 고립되는 일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웨이 교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에서 가만히 둘 리는 없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애국심에 불타는 주요 매체의 용단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후웨이 교수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조차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탄압은 부당하지만 아직 중국 반도체는 그에 맞설 역량이 없다. 제재 이후 주요 기업의 가동률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붙잡고 구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반도체 멸망이 원인이 되어 중국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교수까지 등장하고 중국 상무부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손을 내밀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그 수법은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잠복까지 하면서 한국 인력들과 직접적인 접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중국 반도체 직원들은 퇴근 시간대에 한국 반도체 인력들에게 접근해 한국 기업에서 받는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인데요.
기존 연봉의 3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급여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킨 후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 입장에선 잠재적인 첨단 기술 유출범이라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리를 잘 아는 중국 기업들이 가짜 명할까지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저질스러운 1차원적 꼼수를 한국은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직 및 출입국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 조사기관 설립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면 중국은 먼저 한국과 신뢰부터 쌓아야 할 텐데요. 적어도 뻔뻔한 인재 유출부터 중단하고 나서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